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6주차 강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 3주차에서는 바른마음, 조너선 하이트 책의 앞부분 살펴봤었고요. 4, 5주차에서 그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에 대한 도덕교육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저희 논문을 살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6, 7주 차에는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입장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쓴 논문 한 편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대동철학이라고 하는 이 학술지에 실린 2019년 9월에 실린 글이고요. 제목은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덕교과 교육론에서 조너선 하이트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비교하면서 연구되는 인물이 조슈아 그린이기도 하거든요. 조슈아 그린의 입장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조슈아 그린 주장에 대한 저희 비판적인 해석까지 담겨 있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고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8주차 때 바른마음 책에 대한 서평을 쓰셔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클래스에 언제든지 서평 작성하시면 제출하실 수 있게 지금 과제 메뉴에 세팅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주차 중간고사 기간까지 완성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문 부분은 넘어가고요. 170쪽 머릿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논문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판서로 보충하는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수행하는 도덕적 행동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에서부터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대부분 규범적 방법으로 설명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파이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파이의 관점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철학적인 방법 안에 규범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작용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도와주는 다양한 실험적, 경험적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의 측면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과학적 설명과 함께 기존의 규범적 설명 또한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을 기반으로 한 도덕 심리학이 제공하는 경험적 근거가 규범윤리의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과 조너선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이 이러한 영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제가 왜 그린에 대해서 더 주목했는지 뒤에 나오게 될 텐데, 특히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철학이나 윤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조슈아 그린의 입장에 한 표를 들어주고 싶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 제가 추정을 합니다. 특히 그린은
직관을 매우 강조하는 하이트에 비해 이성적이고 숙고된 추론의 필요성을 보다 인정한다는 점에서 규범윤리의 입장에서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에 대한 연구가 윤리학 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그의 이론이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점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저 이전에도 조슈아 그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 선행 연구에 대해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점들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 논문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까지 써서 머릿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7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 아마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요나스라든지 아펠 이런 사람들이 앞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복습을 하는 그런 겸 해가지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류의 역사가 근대를 지나 현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대표자로는 한스 요나스를 언급할 수 있겠죠. 요나스는 현대의 기술적 형식을 통해서 테크네는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은 자동적인 추진력을 가지게 되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과학기술 창조자는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과학기술의 노예처럼 종속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해 드렸었죠. 유명한 표현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라는 표현이 이를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스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작아지고 그 결과 불행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유전자 조작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실제로 기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기술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상은 전통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덕적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그것에 수반되는 교통수단의 발전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구화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을 도래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펠이 말하는 지구화가 나오겠지만 뒤에서 그린의 입장에서도 이 지구화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겁니다. 소규모 집단사회 내지 민족국가 수준의 생활을 영위했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지구화라고 하는 도전은 우리에게 전지구적 규모의 윤리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칼 오토 아펠이 이런 주장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준전제정치 사회나 고전적 그리스 문명의 전통과 같은 폴리스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인류를 하나의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선원과 같이 여겨야 하는 전지구적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펠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을 소집단 규모의 미시윤리, 민족국가 규모의 중형윤리, 전체 인류 규모의 거시윤리로 구분하는데요. 미시윤리와 중형윤리는 전통적 도덕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관습적 도덕의 영역이라면 거시윤리는 지구적 국제 관계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도덕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거시윤리, 전 지구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확장된 상태, 이게 새로운 윤리적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일어나던 도덕적 문제와 현재 사회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커다란 두 가지 관점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도 거의 비슷한 노선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스나 아펠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전통사회에서부터 경험해온 기존의 도덕적 문제. 기존의 도덕적 문제.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화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가 그것입니다. 새로운 도덕적 문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생기는 거니까 현대라고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역시 도덕적 문제의 구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의 주장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문제, 나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것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기존의 도덕적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에서 잘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은 게릿 하딘의 1968년 논문인 공유지의 비극을 인용하면서 도덕을 협력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게릿 하딘이 이제 쓴 글의 주요한 요지를 보자면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는 공유된 목초지가 있었죠. 누구의 것도 아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나 말, 양을 풀어가지고 풀을 마음대로 뜯어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양, 그런 동물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더 이상 풀을 먹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더라. 이 공유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논문인데요. 조슈아 그린이 그런 입장에서 공유지 비극 이 표현을 쓰고 있진 않고요. 이름만 그대로 따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 행동들의 진화적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진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인간이 위치해 있잖아요. 진화의 정점에서 가장 승리자가 인간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인간이 이렇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협력하는 존재로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타성, 도덕성, 이것이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협력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협력이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인간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 생물학적 내지 본성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은 일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덕적 뇌는 개인적 인간관계 속에서의 협력 내지 소규모 집단 속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현생 인류까지의 진화된 두뇌 속의 프로그램 세팅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 집단 내에서의 협력,
이 정도만 가능한 이타성만 지금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 내지 소규모 집단 범위를 능가하는 거대 규모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원은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렇게 볼 때 공유주의 비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규모 집단 안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집단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직관이 있겠죠. 거기에 호소하기만 하면 문제 해결 방법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 집단 내에서 공유하는 도덕적 직관에 호소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 이게 기존의 도덕적 문제, 공유주의 비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문제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공유주의 비극과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74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린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경험해온 기존의 도덕적 문제는 나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와 우리 사이, 비교적 가까운 소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도덕 문제들을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도덕 문제들은 지금 여기,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here, 가까운 공간,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now, 현 시점, 수준의 가까운 시간과 공간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과도한 발전과 지구화라고 하는 새로운 양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린에 따르면 이것이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각주 10이 되어 있는 직접 인용문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상식 도덕의 비극에 대한 그린의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새 목초지에 정착한 부족들은 모두 나름대로 도덕적 생활을 영위했지만 격렬하고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싸운 원인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 문제점은 그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데 각자 부족 내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떤 행동들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학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도덕적 상식, 관점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각 부족의 철학은 그들의 일상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즉, 각 부족은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목초지의 부족들이 서로 싸운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으로 새 목초지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는 이것을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공유주의 비극 문제와 비교해 보면 상식 도덕의 비극이 가지는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가까운 집단 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에 호소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근데 지구화라고 하는 사실적인 현상은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진 민족이라든지 집단, 국가들이 계속 교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진 집단들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그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현 지구 사회의 모습을 잘 꼬집어서 표현하는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요. 그린이 제시한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는 기존의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비친숙성을 특징적 유형으로 가지는 문제들입니다. 자, 상식 도덕의 비극. 이게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비친숙성. 우리 두뇌 속에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서 직관적으로 해결책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빨리 문제점 찾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친숙하지 않은 도덕적 문제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과 달리 우리와 그들 사이,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진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지구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매우 다른 도덕적 상식을 지닌 집단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와 그들의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이 격렬한 형태로 부딪히는 새로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 서로 다른 도덕적 직관, 이런 것들은 문화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문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조금 극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종교는 평화, 인간 존중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간혹 조금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이런 쪽에서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테러 같은 걸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 가진 집단 사이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는 이 사례로 전지구적 테러리즘을 들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테러리즘이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문화적 발달, 즉 현대 과학기술의 진보와 다양한 문화의 교류에서 비롯된 도덕 문제로 전 세계적 테러리즘을 언급하는 그린의 주장이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주 13번에 보면 그린이 전지구적 테러리즘 이것만 상식 도덕 비극의 사례로 말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2가지는 지구화라고 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고 또 다른 2가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일어난 친숙하지 않은 문제들, 이것과 좀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구화와 관련되는 또 다른 문제를 보자면 2번째는 전지구적 빈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조금 도덕적인 편향성을 보면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까지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비만 인구들이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 이것도 그린이 제시하고 있는 현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생명윤리, 바이오 에틱스 같은 게 있겠고요. 그리고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이것도 해결책 찾기 굉장히 어려운 현대사회의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도덕적 문제, 이것과 연결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도덕적 사고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잠깐 쉬셨다가 뒷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